한지우는 졸업을 한 학기 앞둔 간호학과 4학년이었다. 다른 친구들이 취업 준비로 바쁜 시간에 지우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다. 등록금 대출, 월세, 그리고 엄마의 병원비까지 숨이 턱 막혔다. 그날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간병 아르바이트인데 시급 5만 원이에요. 숙식 제공. 단 부산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를 의심했다. 간호학과를 나와도 초봉이 300만 원대인 세상에 시급 5만 원이라니. 사기일 가능성이 99%였지만 지금 그녀에겐 그 1%의 가능성이 필요했다. 다음 날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다.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해운대 고급 주택가 한가운데 우뚝 선 3층짜리 대저택. 대문은 높고 두꺼운 철제였으며 양옆엔 검은색 CCTV가 그녀를 쫓듯 따라왔다. 벨을 누르자 곧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다. 한지우 씨,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의 이름은 최강호. 80세 CK홀딩스 창립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며 반신불수 상태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거실로 들어서자 유난히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천장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벽마다 고가의 예술품이 걸려 있었다. 그중 지우의 눈을 사로잡은 건 중앙벽에 걸린 대형 초상화였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간병 첫날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지우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 눈빛은 환자를 대하는 시선이라기보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닮았다. 지우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지만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부터였다. 대저택의 복도 끝 잠겨있는 문 쪽에서 매일 밤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누군가 그 문 안에서 지우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몰려왔다. 간병 둘째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무표정한 얼굴, 말 한마디 없는 숨소리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 같았다. 그런데 이날은 의사가 정기 진료를 마치고 돌아간 직후 회장님의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했다. 간호실습에서 여러 번 해본 일이었지만 낯선 노인과 단둘이 있는 이 상황은 묘하게 불편했다. 지우는 조심스레 회장님의 다리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시야에 짙은 청색의 글씨가 들어왔다. 유나. 분명 피부에 새겨진 문신이었다. 회장님이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게 새겨둔 듯 또렷한 글씨체. 무심히 물어보려 했지만 목이 타들어가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회장님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피곤한 눈동자가 지우를 향하더니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이 움직였다. 넌 닮았어, 유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울림은 지우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다. 유나라는 이름 왜 이렇게 낯설지 않지 않으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질까.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대저택의 복도 끝 늘 잠겨있던 문 쪽에서 또각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규칙적으로 걷는 소리. 지우는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묘한 침묵 속에 희미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유나 돌아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뒤쪽 벽에 걸린 액자 속 초상화와 눈이 마주쳤다. 낯설지 않은 그 미소가 문득 소름 돋을 만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의도치 않게 가사도우미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회장님이 저렇게 된 게 다 그 사건 때문이잖아. 그 여자애만 찾으면 도우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죽기 전에 꼭 보고 싶다잖아. 지우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회장님의 눈빛, 문신, 초상화,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발소리.
모든 퍼즐 조각이 유나라는 이름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그 발소리를 들었다. 또각또각 규칙적인 소리가 복도 끝 잠긴 문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듯 쿵쾅거렸다. 오늘은 확인해야 해. 지우는 숨을 죽이고 복도로 나섰다. 문고리를 살짝 돌려봤지만 역시 잠겨 있었다. 그러나 아래쪽 자물쇠는 오래돼 헐거워져 있었다. 간신히 머리핀을 이용해 딸깍 소리를 냈을 때 묘한 냄새가 코를 스쳤다. 오래된 나무와 곰팡이 그리고 먼지에 묻힌 종이 냄새. 문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지우는 핸드폰 불빛을 켰다. 그 빛이 닿은 곳마다 세월이 멈춘 듯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장롱, 바닥에 쌓인 상자, 그리고 벽 한쪽 선반에 놓인 커다란 앨범. 호기심에 앨범을 펼친 순간 지우는 숨을 삼켰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한 소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소녀는 까만 단발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얼굴은 마치 거울 속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똑같았다. 손끝이 떨렸다. 앨범 속 사진들은 모두 그 소녀와 회장님이 함께였다. 바닷가에서, 꽃밭에서, 그리고 회장님의 무릎 위에서 웃는 모습까지. 마지막 장에는 유난히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7년 우리 유나와 함께. 절대 잃지 않겠다. 지우는 앨범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들이 묶여 있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내 펼쳤다. 아빠,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아이는 꼭 행복하게 해줘.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지우의 눈이 커졌다. 편지 끝에는 유나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또각또각 문 앞에 멈추더니 낮게 의조리는 목소리. 거기 누구야? 지우는 온몸이 굳었다.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그림자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고리가 돌아가려는 순간 지우는 반사적으로 앨범과 편지를 원래 자리에 놓고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며 스며드는 불빛 속으로 가사도우미 김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아이고 먼지가 이렇게 쌓여서야. 그녀는 먼지만 털어내고 금세 나가버렸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지만 지우의 심장은 여전히 광속으로 뛰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편지 속 아빠라는 단어, 회장님의 문신, 그리고 사진 속 닮은 얼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한테 꼭 물어봐야 할 게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윤하라는 이름 알아? 수화기 넘어 숨소리가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걸 어디서 들었니? 지우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다. 회장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어. 그리고 기저귀를 갈다 봤어. 문신에 새겨져 있더라. 윤하. 그리고 사진 속 여자랑 내가 너무 닮았어.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진실을 꺼냈다. 지우야, 유나는 내 친엄마야.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 뭐라고?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내 친엄마는 최유나. CK홀딩스 회장님의 외동딸이었어. 하지만 집안에서 원치 않는 남자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결실이 너야. 너를 임신했을 때 집안은 그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내 친엄마는 집을 나왔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지우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럼 회장님은? 그래, 내 외할아버지야. 내가 태어난 줄은 알고 있었지만 내 엄마가 끝까지 숨겼어.
그 사람들로부터 널 지키려고. 아마 이번 간병 제안은 널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거야. 눈앞이 아득해졌다. 어머니의 흐느낌이 전화기 너머로 번졌다. 그 사람 내 외할아버지 지금 많이 약해져 있을 거야. 하지만 유산이니 재산이니 하는 것 때문에 널 찾은 게 아닐 수도 있어. 내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 아이는 꼭 지켜줘였으니까. 지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복도에서 들려왔던 그 발소리, 중얼거림, 그리고 사진 속 미소가 모두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또각거리는 발소리가 멈추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지우 씨 회장님이 지금 당신을 찾으십니다. 지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장님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회장님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차갑던 시선 대신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지우야 맞구나. 네 엄마의 눈과 웃음을 다 가졌어. 그 한마디에 지우의 심장이 울컥 내려앉았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지켜줄게. 그날 오후 회장님은 변호사를 불렀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에는 유언장 수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 내용은 간단했다. 전 재산과 CK홀딩스의 경영권을 한지우에게 상속한다. 하지만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 회장님의 조카이자 현 부회장 최도현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몸을 굳혔다. 시급 5만 원짜리 알바치고는 꽤 비싼 대가를 받는 것 같네. 돌아보니 최도현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미소를 머금었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내가 누군진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도 회장님의 곁에 오래 있을 수 없을 거다. 그날 밤 회장님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됐다. 지우는 당황해 혈압과 맥박을 재며 응급처치를 했다. 그러다 테이블 위 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약간 쓴맛이 도는 찌꺼기 간호학 실습에서 배운 독극물의 흔적이었다. 지우는 즉시 잔을 보관하고 다음 날 병원에 의뢰했다.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다. 컵에서 검출된 건 저용량의 신경계 마비 약물. 일상적으로 복용하면 서서히 호흡 기능이 떨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약물이었다. 지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회장님 곁을 지켰다. 그러나 위협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방 앞에 놓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떠나지 않으면 다음은 너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느낀 지우는 경찰에 모든 정황을 알렸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서둘러 법적으로 공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싸움은 시작이었다. 며칠 후 경찰은 회장님 방에 설치된 CCTV와 약물 성분 분석 자료를 근거로 최도연을 긴급 체포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회장님의 침대 옆 서랍에서 발견된 약물과 지문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의 방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지우는 하루하루가 무거웠다. 회장님의 건강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고 호흡기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저녁 회장님이 그녀를 불렀다. 지우야, 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어줄래? 지우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네 엄마, 유나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 하지만 내 욕심과 체면이 그 아이를 집 밖으로 내몰았지. 그때 나는 회장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었어. 사랑하는 딸 하나 지키지 못한 죄에 그걸 평생 짊어지고 살았다. 회장님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숨이 막혔다. 그 눈, 그 미소 유나가 돌아온 줄 알았다. 그래서 결심했어.
내 남은 모든 걸 너에게 주기로. 이건 재산이 아니라 내가 못한 사과이자 마지막 부탁이야.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친필 편지와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우야, 이건 내 엄마가 너에게 주고 싶어 했던 목걸이다. 어릴 적 내 사진을 넣어 달고 다니겠다던 그 소망을 이제라도 이루어주고 싶구나. 부디 너만큼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며 살아라. 지우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목걸이를 꼭 쥔 그녀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지우는 하얀 국화꽃을 그의 가슴 위에 올려놓으며 속삭였다. 저 이제 잘 살게요. 그리고 잊지 않을게요. 몇 달 후 지우는 CK홀딩스의 새로운 대표로 취임했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대기업을 맡게 된 그녀를 두고 수많은 말들을 했지만 지우는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가슴에 새기며 묵묵히 회사를 이끌었다. 바닷가를 따라 걷던 어느 날 목에 걸린 목걸이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치고 마치 누군가 다정하게 등을 토닥이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 지켜보고 있구나.